4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50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둔다 X로 출제됐습니다. 50페이지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 하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4개가 있는데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바로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심의 의결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즉 시도별로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시험에는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죠.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양가로 5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시험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원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2번에 다음에 보기로 하는데 2번에 보면 부교수 이상입니다. 부교수만 한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부교수 조교수가 아니고 여기는 부교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1명 제외라고 하면 X입니다. 포함이 되겠죠. 포함. 7인 이상 11명 이하인데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 보면은 7일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6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9번에 이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고. 7인 이상 11명 이하. 모든 위원회의 숫자는 전부 홀수입니다. 짝수가 아니고 홀수입니다. 홀수.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4명이라면 4명이 아니라 7명에서 11명 이하인데 7명이라면 7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11명이라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모든 의결 정족수는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고 헌법 같은 경우는 뭐 제적위원 3분의 2 찬성이지만 그 외에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1페이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시험에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모든 보궐위원은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자체장 보궐선거도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 보궐선거는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됩니다. 딱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보궐선거를 해도 다시 임기가 시작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번에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즉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 이거는 인터넷에 재척, 기피, 회피 치보면 주로 판사들에게 많이 적용돼요. 그래서 판사들도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피고인으로 오면 그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재척 사유입니다. 재척 사유. 그걸 재척이라고 그래요. 그 친인척이나 배우자거나 배우자 이 어떤 자, 배우자 이 어떤 자는 지금은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전 배우자.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사랑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하면서도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위장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 배우자였던 사람도 안 된다고요. 전 배우자가 오더라도 재척 사유에 해당돼요. 친족이 이었던 경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척 사유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령 청문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자, 그 다음에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 이런 말 뉴스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그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바꿔달라고. 물론 인용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용된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무재가 이부진이하고 이혼하려고 그 재판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이부진이하고 대학 동기여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인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라는 게 뭐냐면 회피. 동그라미 3번.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는데 그 판사가 그 우병우하고 대학 서울대 동기고 그 다음에 또 영주 고향도 같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회피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배당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심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재척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 빠지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입니다.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7번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맨 밑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2번, 52페이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내모하십시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39번. 오늘 내드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14번에 있죠? 암기사항 39번에 14번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1년 동안 암기해야 될 내용이 프린터 2장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 시행기관장 및 응시 수수료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할 때 원주시장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도지사에? 안 들어가죠? 원주시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들어가요. 시도지사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도 올해까지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에 들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에 들어가요. 시도에 앞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구에 들어간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원래는 강력자치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 시도지사다. 근데 2번,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맨 마지막 줄에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에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 업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디에 위탁되어 있어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내야 되고요. 53페이지 시험 보려면 응시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암기사항 52번. 암기사항 52번에 52번에 동그라미 1번 응시 수수료는 원칙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 동그라미 9번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1번, 8번, 9번에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양가로 3번에 1, 2, 3번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53페이지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제가 응시수수료 반환 오늘 아까 뉴스엔에 보면 작년에 시험 32만 명이 서류 접수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서류 접수가 30만 명밖에 안 됐죠. 그럼 2만 명은 반환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았다고요. 그 나머지는 돌려받지도 못하고 시험도 안 받고요. 그 시험 이게 보통 우리 시험 응시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응시율이 높은 편이고요. 학원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 시험 봅니다. 교원임용고시 시험이 얼마 전에 1차 발표가 됐죠. 교원임용고시는 94% 이렇더라고요. 응시율이. 그는 사범대학이나 뭐 이런 거 나온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교직을 이수한 사람 이런 분들만. 그러니까 응시율이 높고, 이 공인중개사도 학원 다니는 분들만 보면 응시율이 높아요. 이제 학원 안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시율이 최종적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 양가로 4번 응시수료 반환인데 일부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과온합. 과온합은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고요. 우리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도 2번 내면 1번 돌려주잖아요. 과온합하면. 과온합한 거는 다 돌려주고,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응시수료 다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등입니다. 등. 10일까지 취소하는 등인데 그 동그라미 3번에 구체적인 게 이제 밑에 박스에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1번 보면 뭐에 가오납한 경우 딱 있고 그 다음에 했고 아까 그 3번 보면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올해 원서 접수가 지금 인터넷에 보면 벌써 지금 나와 있죠. 언제예요? 8월 며칠 8월 몰라요 언젠지. (8월) 달에 지금 접수를 하는데 지금 저도 갑자기 접수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령 뭐 그냥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하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준다고요. 접수기간 끝나고 나면 11일부터 취소하면 이제 다 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 돌려주고요. 5번에 보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역시 암기사항 39번 7에 한번 볼까요? 암기사항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39번에 보면은 39번에 9번, 8번에 있죠? 암기사항 39번 8번, 9번에 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그 2만 명만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해가지고 50% 돌려받았고,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보통 근데 취소를 며칠 전에 하냐면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다 결정이 나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는 안 나오고 또 시험 봤다가 떨어지면 몇 점 받았는지 묻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실력은 있는데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100%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가 몇 점 받았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못 묻게 그냥 아예 말하지 말고 아무 말 안 하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걸어요. 배우자들은 무섭더라고. 화내면 입을 덮어 쓰고 있으면 왜 그런데 물으면 나가라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이틀만 그러면 싹싹 빌어. 왜 그러는데 점수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고 싹싹 빌면 그때 마지못해서 나와서 밥 먹으면 돼. 그러면 몇 점 받았는지 묻지도 못해요. 그 뭐 과락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돌대가리 네 그럴 줄 알았다. 공부를 잘하나 밥을 잘하나 네가 뭐 빨래를 잘하나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거짓말 시켰어. 과락 나왔는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랬다가 만약 적발되면 신뢰가 깨지니까 살기 힘들죠. 인터넷으로 다 나오잖아요. 점수가 나오는데 거짓말 시켰다가 한번 보자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인터넷 그 점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적발되면 또 못 살겠죠. 그러니까 아예 묻지를 못하게 하라고요. 54페이지 그런 분 많더라고. 배우자한테 합격도 안 해놓고 1차는 합격했다. 내년에 2차만 한다. 속이고 학원 다니고 있더라고. 2차만 한다고 다니는데 실제로 1, 2차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 2차 다 합격하신 분 있어요. 속여놓고 1년 만에. 근데 저는 속이는 게 안 되는 게 속여놓으면 나중에 뭘 거짓말 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죠. 54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인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매년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인데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과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올해 시험 봐야 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뭐 주택관리사 뭐 이런 거 다른 시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 자, 계략적 사항은 2월 28일까지고요. 동그라미 2번. 이제 계략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90일. 90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어요? 나와 있는 거, 이게 암기사항에 보신 거 없어요? 90일, 60일, 30일, 1월, 이런데 90일 안 나와 있나요? 90일. 거기에 38번에 암기사항 38번에 보면 2월이라는 숫자에 보면 90일 나와 있는 거 있죠? 90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정리를 안 해놨어요. 90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38번에 보면은 9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구분을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지만 이 경우 2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자, 이게 뭐냐면 1, 2차 같은 날 볼 때만 2차 시험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고요. 1, 2차를 분리하면 2차는 논문형으로 봐야 돼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빼고 모든 시험 거의 다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까지. 옛날 주택관리사 시험이 공인중개사보다는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쉽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본다고요. 40%가 16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와요. 단답형으로. 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보는 게 힘들더라도 분리하자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주관식으로 나오니까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에서 전부 요즘은 모든 민원을 다 접수하고 있어요.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야 돼요. 민원 제기를 청원을 했을 때 지금 청원돼 있어요. 뭐가 청원돼 있냐면 공인중개사 많이 뽑지 말라.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입법 청원을 했는데 지금 한 10,000명 정도 서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들어가서 많이 뽑자고 서명했어요. 여러분도 들어가서 좀 많이 뽑자고 서명하라고. 올해까지만. 내년 되면 합격하고 나면 뽑지 말고. 인간은 간사하죠.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올해까지는 많이 뽑기를 바라고 이제 기득권이 되면 내년부터는 또 많이 안 뽑았으면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청년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뽑자 이렇게 청원을 좀 하시라고요.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입장벽을 높이면 안 되죠. 일단 자격에 불과한 거니까 자격증 땄다고 다 개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들이 너무 많다. 과잉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10만 명이 있는데 거기다 30만 명이 지금 장롱성에 대기하고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입법 청원이 돼 있어요. 읽어보고 지금 반대 의견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 20만 명 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1, 2차를 같이 볼 때만 2차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객관식으로 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예외적으로 주관식으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죠. 전부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걸 다 주관식으로 해놓으면 채점 한 달 만에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채점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7만 명이 시험 봤는데 그걸 다 채점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했는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그래서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동시에 봐가지고 해요 안 해요? 채점합니다. 하지만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은 없다는 이야기. 채점은 해요. 다
기계가 채점하니까. 저는 옛날에 합격 2번 했는데 합격하면 전화하면은 축하합니다. 음악부터 나오더라고.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오고 불합격 해가지고는 전화하면은 안타깝군요. 내년에 또 응시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걸 수수료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3번 보면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객관식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동그라미 4번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런데 1, 2차 같이 볼 때는 2차도 1차 시험처럼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 다음 해, X, 다음 회. 왜냐하면 시험을 지금 28회 1차 합격하신 분은 29회만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요. 29회 시험을 올해 볼 수도 있고 내년에 볼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동그라미 6번 변호사 시험이 있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다 해놨는데 옛날 8회 시험까지는 부동산 학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으면 1차 시험을 면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제되는 게 없어요. 박사 학위 받아도 전부 다 1, 2차 다 봐야 됩니다. 면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55페이지 응시 결격 사유. 이거는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시험 볼 수 있다. 3년, 5년은 41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4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은 몇 번에 있어요? 3년은 46번. 암기사항 46번에 몇 번에 있나요? 5번에 있어요. 5번. 5번에 보면은 자격 취소되고 3년 공인 결격 사유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다 이 뜻이에요. 부정행위 하면 41번 암기사항에 부정행위 하면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 부정행위 하다가 3명이 적발됐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2명은 5년 정지되고 1명은 정지 안 됐더라고. 똑같이 컨닝했는데 컨닝 페이퍼 가지고 1명 안 된 분은 컨닝 페이퍼 그냥 먹어버렸어요. 씹어 먹었어요. 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먹어놓고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뻔히 한 거 봐도 안 했다고 하니까 뭐 녹화해놓은 것도 없고 먹는 거 촬영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입증 못 해가지고 회부해가지고 입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고만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 가시면 휴대폰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녹음되게 해야 하는 거 있어요. 그 어플 깔아가지고 무조건 녹음되게 해놔야 돼요. 왜 손님들하고 말한 걸 나중에 뭐 딴소리 하는 게 많거든요. 의뢰인들이 말해놓고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시험 못 보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그 외에는 교도소에 있어도 신용불량자라도 시험은 다 볼 수 있다. 자, 56페이지 이게 시험 응시 원서입니다. 57페이지 응시 수험자 주의사항에 보니까 그 5번에 보니까 이미 자격을 취득한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에는 없는데 제가 시험 보고 나서도 계속 응시를 했더니만 그것도 그냥 응시했으면 되는데 또 응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자꾸 질의를 했더니만 아예 이제 응시 못한다고 적어놨어요. 저는 2번 자격증 땄어요. 응시는 15번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또 응시해보니까 아예 입력하니까 산업인력공단 입력하니까 기한은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거 전산으로 입력하잖아요. 이거 오직
인터넷으로 큐넷에서 입력만 해야 되죠. 원서 옛날에는 서류 접수했어요. 가서. 근데 지금은 왜 서류 접수를 안 받느냐 하면 서류 접수를 하니까 학원에서 같이 무조건 단체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 그 학원 수강생들만 다 보니까 딱 앉아서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부정행위 단속하려고 하니까 막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1번, 2번 연결해가지고 바로 같이 원서 접수하면 절대로 같이 못 봐요. 섞어버려요. 어쨌든 같은 학교에서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컨닝하는 거는 힘들고요. 그 교실 안에 아마 한 사람 정도 같이 학원 다녔던 분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같이는 절대 앉아서 못 봐요. 꼭 컨닝하려면 본인이 컨닝 페이퍼 만들어야 돼. 보고 아는 사람은 보고 하기는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거는 보려고 하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보겠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일 수도 있는데 그거 보고 했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58페이지 시험 출제 및 채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 즉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위촉합니다. 만약 시험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현실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해야 됩니다.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 준수사항, 확약서 적는다 하더라고요. 출제위원 들어가면 간분 말 들어보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소리 하지 않는다. 문제 유출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다 각서 쓴다고요.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런 거 책에 나와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은 출제위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경록 출판사 책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이제 학원 안 다니는 분들이 좀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출제위원급 교수 해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학과 있는 교수들 다 적어놨어요. 그 경록 출판사 사장이 한국부동산학회 사무총장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뭐 전부 다 넣어놓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 쓴 것도 아니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이름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들이 아마 교수들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은 금방 힘들어서 못 들을 거예요. 대학 강의하고 학원 강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그렇다고요. 경록 책 같은 거는 그래서 교수들이 뭐 그 바로바로 개정된 거 이런 거 수정도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 5년 암기사항 41번에 있다고 했죠? 41번에 1번에 있습니다. 5년. 이런 기본적인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자, 59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이번에 합격자 결정인데 합격자 결정은 1차. 1차는 쉽게 말하면 절대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1차는. 근데 2차 시험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2차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시험은 40점 밑으로 과락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2차는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 2차는
그 동그라미 2번부터 이제 2차가 되겠는데요. 2차는 예외가 첫 번째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그 다음에 최소 선발 비율이나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면은 몇 명 뽑는다 공고를 하겠죠. 2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2년에 3,000명씩 뽑았습니다. 2년에. 그럼 1년에 1,500명이면 지금은 1년에 2만 명이 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뽑기는 뽑고 있죠. 그래서 상대평가할 수 있다. 즉 올해 만약에 10,000명 선발한다 했으면은 10,000등까지만 뽑는 거죠. 그래서 7회 때 같은 데는 커트라인이 82점이었어요. 지금 올해 그 교원 임용고시도 커트라인이 1차 커트라인이 저 딸이 봤는데 82.23이었더라고요. 그 딸은 83점으로 합격은 했다더라고요. 대신에 합격이 다 합격하는 게 아니고 1.5배 뽑기 때문에 또 2차에서 떨어져 버려요. 2차 떨어지면 내년에 또 2차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1차부터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기대하지 말라더라고. 거의 떨어질 게 확실시 되니까. 왜냐면 1, 2차 합산하니까 1차 점수가 많이 높지 않으니까 2차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 네 인생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고 신경 안 써야 되겠죠. 애들한테 정을 주면 그만큼 상처받아요. 무조건. 저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자꾸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상대평가할 수 있고 최소 선발 비율은 예를 들면 올해는 지금 아까 몇 프로 합격했다 했어요? 33% 합격했다 했죠? 그래서 작년에 33%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최소 33%는 합격시키겠다. 응시자 대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또 그 다음에 작년에 23,000명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23,000명은 최소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올해 23,000명 뽑는다고 했습니다. 23,000명 뽑겠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4만 명이 나왔어요. 4만 명 모두 합격입니까? 아니면 23,000명만 합격입니까? 올해 최소 23,000명 뽑겠다 했는데 다 합격이죠? 최소만 있어요. 최대는 없고. 물론 이론적으로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는 뭐라고요? 전부 절대평가고 이론적으로 상대평가 할 수 있어요. 10회부터 지금까지 28회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였어요. 2회부터 9회 때까지 상대평가했다고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보면. 15회 시험에 어렵게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나가지고 이런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 이게 15회 시험 치고 나서 생긴 제도예요. 15회 때 너무 어려우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15회 때는 1,000명 합격했거든요. 1,000명. 이 신청 13문제 인정해줘가지고 1,000명. 다른 때는 2만 명이 넘다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저런 규정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절대평가다. 올해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입니다. 59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이내에 암기사항 45번에 있습니다. 45번에. 45번에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교부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1월이나 30일이나 사실 뭐 비슷하지만 1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월이라는 숫자는 합리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가급적이면 1월, 2월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하라고 권고하지만 아직도 우리 법조문에 1월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암기사항 45번에 1월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1월 이내 교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 뒤에 자격증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며칠 날 교부했는지. 날짜 12월 며칠 돼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자격증에 보니까 11월 8일 이렇죠. 11월 말일 28일인가? 29일? 언제 발표했죠? 합격자 발표를 29일 날 발표했는데 지금 1월 이내니까 아직 1월 이내인데 한 달 있다가 준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주라 이 말이에요. 1월 이내니까 꼭 1월 있다가 주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자격증. 거의 일주일 안에 발급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지금 강원도 자격증만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울 자격증 한번 받아보세요. 서울 자격증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지 주소를 서울로 적으면 돼요. 그러면 서울은 택배 2,500원 주면 택배로 배달해줘요. 서울까지 안 가도 돼요. 주소만 적으면 된다고. 안 살아도 돼요. 거기 서울에. 검증 안 한다고요. 그게 어디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확인 안 하니까 그냥 주소만 적으면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강원도에서만 하면 강원도 거 있어도 상관없는데 서울 가서 할지 어디 가서 할지 모르면 서울 거는 전국 어디에 가든지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현실이. 저도 지금 경기도 자격증하고 대구 자격증만 2개 있는데 서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손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따는데 너는 대구서 공부도 못했는 모양이네. 대구서 자격증 따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 똑같은데요. 문제는 하니까 내가 복덕방 사기치는 거 믿을 줄 아나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전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 신청하러 가서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그 공무원이 보는 그 화면에 아예 제 자격증 2개 딴 날짜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어디서 땄는지. 전산화되어 있다고요. 왜 이게 옛날엔 전산화 안 돼 있었는데 전산화 시킨 이유는 이게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개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도 없죠.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위조된지 안 되는지 자기도 직접 전산 보고 다 확인한다는 이야기 이제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등록 신청하니까 자격증 가져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격증 줄 필요 없잖아요. 전부 전산 보면 안 돼.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틀릴지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러더라고. 공무원이 못하겠다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 단속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법에 없는 것도 공무원들은 가져오라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60페이지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 근데 저는 못 쓰게 안 되었는데도 재교부 신청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 99년도에 자격증 땄는데 사진이 너무 어리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쟤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물어서 재교부 받았어요. 사진 지금 좀 늙은 사진 붙이려고. 이 부동산 하니까 또 너무 젊은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취직하기는 지금 여자분 같으면 30대가 취직하기가 최고 좋대요. 지금 옛날에는 40대였는데 45세까지는 가능해요. 취직이 가능하다고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46살도 물론 취직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안 쓰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뭐 블로그 같은 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인터넷 잘 해요? 못 해요? 지금 46살 지금 30대 초반 같은데 얼굴이 그 얼굴만 보고는 요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46살. 예, 그럼 46세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이, 별의별 나이 많은 사람도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토지는 65살도 하고 있더라고, 지지. 그분은 뭐 하냐면 땅 하는 분인데, 저 파주에서 오면 그냥 밥만 해주고 가요. 밥만 해주고. 하루 종일 그 실장인데 밥만 하는 게 자기 업무예요. 점심때 한 11시나 출근해가지고 밥만 해주고 치우고 그냥 한 2, 3시 돼서 가요. 근데 80만 원 월급 받더라고, 실장인데.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토지 하니까 토지를 하려면 지주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마을에 그 사람이 좀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래서
이장 저 바람피우다 잡혀가지고 어제 부부싸움 했다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정보를 다 알고 계속 와서 막 이야기 한마디 두 마디 하는 게 그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마을에 땅 뭐 누가 땅 팔라고 한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밥 사 먹는 것보다 그 뭐 해 먹으면 몇 명 되면은 그 80만 월급 주더라도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봤어요. 그 나이 많아요. 65살. 근데도 취직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컴퓨터 하나도 못해도 돼. 그냥 밥만 잘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취직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나이에 걸려가지고 잘려가지고 취직 못해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래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얼굴만 보고 됐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증만 가져와가지고 나이 보고 다 커트 됐어요. 나이 많단 말도 안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협회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나이 몇 살 이런 거 제한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걸리죠.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저촉되고 나이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혹시 사장이 되면 그런 거 제한하지 말고 오면 안 뽑으면 되잖아요. 굳이 몇 살까지만 된다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죠. 그럼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다. 양도, 대여 당연히 안 되죠. 양도, 대여. 양도는 팔아먹는 거고요. 대여 한자, 양수, 대여받은 자, 양수, 대여받은 자. 현실적으로 이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양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팔아먹는 사람은 단지 팔아먹는 사람 맞다. 참 팔아먹는 건 어떤 걸 팔아먹냐면 자격증 위조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봤어요. 진짜 자격증이 아니고 위조된 자격증 팔아먹는 거 만들어주는 거 봤어요. 위조된 거. 그 외에는 양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여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대여한 사람은 10만 명 중에 약 2만 명 정도는 대연지, 동업인지, 직원으로 근무하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같이 근무하면 처벌 대상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빌려주고 근무 안 하면 문제지만 자격증 걸고 하는 분들 있죠. 자격증 걸고 해도 실제 계약서 작성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동일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돼서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이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둘 다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이다. 누가 무겁게 처벌받냐고. 징역 벌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죠? 똑같아요.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행정처분은 달라요.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돼요? 안 돼요? 없잖아요. 자격증이.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취소되냐고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61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명칭 사용해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사명칭이라 하면 부동산 뉴스 대표.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명함에다가 사장, 대표, 회장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근데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업에서는 자격증 없는 사람을 사장이라 합니다. 대표라 합니다. 현업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 중개사무소니까 소장이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중개했던 데는 보면 사장, 소장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명함에다가 사장이라고 새겨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요. 자격증 없는 분은. 부동산 뉴스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 부동산 뉴스 대표 이건 2번 출제됐고요. 뭐 부동산 카페, 무슨 부동산 이거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성배 변호사가 하고 있는 트러스트 부동산, 이것도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이 확정됐어요. 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확정됐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별도의 중개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공성배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이름으로 가지고 안 되니까 별도 법인 설립하면 법인 대표이사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사장을. 그러니까 계속 중개업은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떤 형태로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트러스트 부동산이 아니고 뭐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동산 뉴스, 이게 부동산 뉴스라는 말이 뭐겠어요? 부동산 뉴스가 신문사입니까? 방송국입니까? 중개사무소 이름입니까? 부동산 뉴스라는 게 뭐냐고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뉴스가 뭐냐고? 신문사, 방송국, 중개사무소 이름. 중개사무소 이름. 네,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방송국이면 방송국 대표면 대표라고 써도 돼요. 자격증 없어도. 신문사면 신문사 대표면 대표라고 써도 된다고. 자격증 없어도. 다만 이게 여기서 부동산 뉴스라는 게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이에요. 중개사무소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없으면.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금 판례들 많이 나와 있는데 어플 깔아가지고 판례 확인해 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62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런 숫자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숫자 프린트에 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시도예산이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틀렸죠. 보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된다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는 말은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관계 있으면 빠져야 된다. 빠져야 되는데 안 빼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3페이지에 있는 이 자격증하고 저 뒤에 붙어있는 자격증하고 똑같이 돼 있죠. 그럼 이거 63페이지 자격증하고 저 뒤에 붙어있는 자격증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똑같죠? 저 자격증 붙어있는 거 못 봤어요? 봤어요. 내년에 여러분들 자격증 좀 많이 붙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했는데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는 출제됩니다. 반드시. 용어의 정의 한 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자, 오늘 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적은 1조 목적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 18페이지에 있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무 X, 중개업자 X,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X입니다. 20페이지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중개사물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사물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사물이 아닌 건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근데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에 한한다. 이거는 또 X입니다.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지역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입주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관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의제부동산인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요 세 개만 중개사물이고요. 나머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등등은 다 중개사물 아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가 6개가 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용어 정의 6개가 있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를 하는데 그 밖의 권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렵다. 이때까지 출제됐던 걸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고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중개인이란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둘 다 직원이다. 직원, 고용인이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고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다.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내용은 많을지 몰라도 논란의 대상은 없죠. 뭐 자격증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30일 이내 교부 X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